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담배세, 주류세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세 이야기 꺼냈다가 반발이 거세자 발을 빼기도 했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공공연히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 살포해서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 폭탄으로 걷어들일 심산입니다. 100원 주고 1000원 뺏어가는 정권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면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밖에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국민 호주머니 터는 약탈 정치를 끝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무분별한 증세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검찰 위제 사건이 2년 전에 비해 2배, 12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금도 매달 수백 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그만큼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대책 없는 검찰 해체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검사들을 특검에 차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재탕특검에 몸집을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시작일 뿐입니다. 10월에 실제로 검찰이 해체되면 더 많은 검사들이 떠날 것입니다. 법외국제와 사심제까지 더해진 마당이어서 수사 적체는 해결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음흉한 표정으로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범죄자들도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돈 있고 빽 있는 범죄자들은 마음껏 법을 유린하고 힘없는 범죄 피해자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이 대한민국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막가파식 검찰 해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검찰 개혁을 한다 해도 국민의 피해를 막을 대책이 먼저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지킬 대안을 찾아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은 김정인이 창간한 가운데 ICBM 엔진 시험을 했습니다. 타탄두 미사일 개발을 노골화한 것으로 조만간 다시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갈수록 커져가는데 이재명 정권은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천안함 사과 받아달라는 유가족의 호소에 북한이 사과하란다고 하겠냐고 면박을 줬습니다. 북한이 사과를 안 해도 끝까지 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마땅하고 올바른 자세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남북관계 대신 한조관계라는 용어를 쓰자고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 부르는 이유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권은 남북관계의 기본 프레임조차 북한의 뜻을 그대로 맹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서 낀다고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이 대화하겠다고 돈까지 갖다 바쳤지만 결국 핵과 미사일이 되어 돌아온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굴종적 대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당당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 일부분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이화영 측에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는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선동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녹취에는 박상용 검사의 음성만 발췌되어 있고 서민석 변호사의 목소리는 하나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본 녹취 파일에는 분명히 박상용 검사의 음성 외에도 통화 상대의 목소리가 분명히 담겨 있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아마도 전체 녹취를 모두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박상용 검사 발언의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놓고 나서 검찰이 진술을 압박한 정황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 검사의 음성만 짜깁기해서 공개한 것 자체가 선동 목적의 증거 조작이자 진실 조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고 김문기 처장이 호주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 일부를 확대했다고 해서 사진 조작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를 짜깁기한 편집 이 자체가 진정한 정보 조작이자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 입틀막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편집된 녹취, 이것이 대표적인 조작 정보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서민석 변호사가 본인에게 이화영 씨를 뇌물죄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라고 먼저 요구했고 본인은 그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 조건을 원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사실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얘기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바라고 있을 청주시장 예비 후보입니다. 3년 만에 갑자기 녹취라고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매우 수상합니다. 시중에서는 심지어 당에서 공천장을 미끼로 회유, 압박했을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수군 그림까지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답정너식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놓은 결론에 논리와 증거를 꿰맞추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정조작이고 대국민 선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되지 않은 전체 녹취를 공개해서 박상용 검사의 발언에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허튼 증거 조작, 국민 선동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728조 규모의 초슈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무려 8.1% 54조 7천억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 전제는 이렇습니다. 경제 성장률 2%, 국세 수입 674조 원, 두바이유 기름값 68달러, 환율 1380원이라고 하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OECD는 이미 성장률을 1.7%로 하향 조정했고 전쟁이 장기화될 때 1% 초반까지 내려간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바이유는 이미 120달러를 넘어서 200달러를 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이미 1,500원대를 훨씬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초과 세수를 근거로 2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는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반도체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일시적 세수에 기대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향후 세수 결손과 재정 불안을 키우는 매우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환율과 물가입니다. 2026년 외화로 직접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55억 달러입니다. 기준 환율이 1,380원인데 지금처럼 1,500원대를 넘어가면 무려 7천억 원대 이상의 추가 재정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원자재 등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못한 공공사업의 총사업비 증가까지 감안할 경우 재정 리스크는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마치 트럼프가 조기에 휴전이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듯한 전쟁 핑계 추경을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소비 쿠폰 등 현금 살포성 정책을 앞세운 선거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 살포가 아니라 정확한 위기 대응입니다. 졸속 편성과 장밋빛 가정 위에 세운 모래성 추경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국가재정법상 이번 추경이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설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는 구조적 위험이 냉정하게 반영된 예산 조정에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과 민생을 지키는 생존 추경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이화영 씨의 전 변호사 서민석 씨가 공개했다는 박상용 검사의 녹취 관련한 원내대표님 말씀에 짧게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런 사태를 우려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조작 기소를 조작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될 것이다. 결국 국정조사는 사실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일방적으로 짜깁기 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우기는 걸 보면 조작 기소를 조작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써 예전부터 있었던 녹취록인데 왜 지금 튀어나옵니까? 작년부터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정말 집요하게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녹취록이 어디 있었습니까? 민주당의 해명을 들어보면 이 서민석이라는 분이 그동안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지금 갑자기 찾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휴대전화 안에 아마 녹취록이 들어있었을 텐데 이걸 갑자기 어디 잃어버렸다가 찾아냈다고 하는 아주 신통한 기술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도 조작 기소를 조작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려고 한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여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러 후보들, 특히 민주당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서도 충실하게 이게 지금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인데 최근에 나온 그 보도를 보면 정원호 구청장이 2022년도에 지방선거 치를 때 500만 원을 16명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는데 최고액이죠. 후원금. 이 가운데 8명이 특정 업체의 대표거나 임원이었고 이 8곳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성동구와 86건 619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가운데 541억 원이 수의 계약이었다. 그러니까 최고액 수의 후원을 한 8명이 소속된 업체가 541억 원을 수의 계약으로 받아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청장 단위에서 이런 일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뭐 저희 당의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고 수사를 받아서 과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유로 수의 계약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제 불거졌습니다. 성폭력 범죄 혐의자를 성동구 산하의 성동문화원장에 재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로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성폭력 혐의자를 문화원장에 임용을 합니까?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정원호 구청장의 설명입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성동문화원은 성동구의 산하기관이 아니다. 지방문화진흥법에 따라서 비영리 독립법인에 불과하다. 문화원장은 문화원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자체적인 투표로 선출된다. 자, 그 다음이 참 가관입니다. 오히려 서울시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다. 오세훈 시장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 성동문화원장이 성폭력 혐의자를 임명된 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과연 서울시장 후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픽했다고 해서 뭔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고 아직 정식 후보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분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를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수치감을 느낍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 후보 자리 당장 내려놓고 수사받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지난 22대 총선 민주당 국회의원 출마자 중 무려 89명이 전과자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부산시장 유력 후보자 전재수는 통일교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상욱은 대부업체 유착 의혹과 허위 해명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경수는 댓글 조작 범죄로 감옥까지 다녀왔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근간이자 자존심인 부울경을 범죄자 및 범죄 혐의자들로 라인업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울경을 넘어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작태입니다. 부패한 권력이 지방 권력까지 잡게 된다면 시민의 삶이 무너집니다. 세금은 낭비되고 경제는 무너지고 공정이 사라집니다. 이번 지방선거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과의 체제 전쟁입니다.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부터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 등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악법을 밀어붙이고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는 이재명 정권, 독재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가 국가와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체제 전쟁이자 부패와의 전쟁, 독재와의 전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권의 체제 붕괴를, 부패를, 독재 정치를 비판하지 않고 싸움의 본질을 흐리고 오로지 우리 진영과 당대표를 공격하는 부역자들이 넘쳐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자, 그들이 곧 부역자입니다. 다가올 6월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TF 관련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제가 공정선거 TF를 저라도 발족하겠다라는 말을 한 이후에 여러 언론들께서 김민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띄웠다라는 기사를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정선거를 위해서 감시체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어떻게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이어집니까? 이런 기사 쓰신 기자님들께서는 왜 이런 기사를 쓰신 건지, 왜 공명선거 시스템을 부정선거론으로 몰고 싶어 하시는 건지 한 번 정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자님들께서 왜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선을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모는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우리 장동혁 대표님께서 전재수 관계돼서 밭두렁 수색 TF를 꾸리겠다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전재수의 지역 보좌관이 본인이 당항에서 밭두렁에 하드디스크를 버렸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재수 의원 지역 사무실 근방에 밭이 없습니다. 네. 당항에서 버렸다라고 하면 10km, 20km 가서 버리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당항에서 버렸다면 그 근방에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전재수 의원 사무실 주변에 밭두렁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전방 4km 이내에 밭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실제 밭두렁 TF를 운영하고 수색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네. 이번 주 내에 저희 당에서 이에 동의하시는 분들과 수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밭두렁 한번 뒤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 공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주당의 범죄 가산점 공천을 규탄합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가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공당으로서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이 공천에서 더 유리하다면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는 청년 가산점, 신인 가산점이 아니라 범죄 가산점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세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을 보궐은 내꺼라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그는 수감 후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는 증거 수집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지 불법 정치자금 7억 6천만 원을 받은 일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사건의 당사자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서초 9분, 심지어 언론 앞에서 어부박까지 해드렸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송 전 대표가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직을 버린 것도 서울시장 선거 출마, 즉 자기 출세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송 전 대표가 요즘 마치 당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고 아무 죄 없이 대통령을 위해 감옥 갔다 온 것처럼 큰 소리칩니다. 민주당은 더합니다. 그에게 어떤 지역 공천을 줄까 고민 중입니다. 안산 단원을 보궐선거는 더 가관입니다. 형사범죄인 대출 사기로 당선이 취소된 양문석 씨가 마치 자기 재산 물려주듯 후임자를 낙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안산을을 맡아달라고 공개 요청한 김용 전 부위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이를 바로잡겠다며 도전장을 내민 코인 김남국 의원은 현지 누나 훈시기형 사건으로 청와대에서 경질된 인물입니다. 지금 안산을 선거가 이런 타락한 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열리게 한 잘못이 있는 정당은 무공천으로 그 책임을 진다. 이건 이제 옛말입니까?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가 왜 생겼습니까? 민주당 당선자의 거짓 재산 신고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범죄자들을 공천한 잘못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혹여 유권자가 노여워하지 않을까 눈치조차 보지 않고 무공천이 아닌 공천장을 누구에게 나눠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 가산점을 더 주려고 합니다. 이러니 상식이 바로 서겠습니까? 법치가 바로 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죄 짓지 말라, 부끄럽게 살지 말라, 어찌 가르치겠습니까?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범죄 가산점을 폐지하고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인사를 배제하십시오. 그보다 먼저 민주당의 공천 실패를 사과하고 귀책 사유가 있는 보궐선거 지역은 무공천 하십시오. 덧붙여 에너지 위기 관련 당의 제안 드립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류 대란으로 3차 오일 쇼크가 오지 않을까 최근 국민 불안이 너무나도 큽니다. 당내에 3차 오일 쇼크 저지 및 에너지 안보 TF를 바로 구성합시다. 국민의 불안을 덜고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민의힘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집권 세력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실력으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오직 실력과 비전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청년 오디션 방식을 도입했고 공천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1차 예선을 뚫은 후보들은 본인의 역량을 검증하는 압박 면접을 통해 2차 역량 검증을 거쳤고 지난 토요일 최종 팀 경쟁 미션을 통해 총 10명의 최종 우승자가 발표됐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각 지역을 대표해 비례대표 청년 후보로 최종 선발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년 오디션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정치, 그리고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 있는 정치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지역 최종 우승자 최종부님은 2014년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회 정책위원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나지 않은 정통 보수 청년입니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거치며 닦아온 정책 실무 경험으로 서울의 부동산 문제에 신선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천 지역 최종 우승자 이범성님은 대학생 보수단체의 리더로서 대학가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청년 보수의 시각을 공적 담론으로 끌어올린 유능한 보수 청년입니다.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에 발맞춰 새롭게 출범되는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의 시선으로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경기 지역 최종 우승자 김한슬님은 EBS 입시 대표 강사 출신 교육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당의 구리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에서부터 차근차근 정책 실무 경험을 다져온 보수 1타 강사입니다. 1호 공약으로 제시하신 고등학교 연습고사로 우리 학생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남 지역 최종 우승자 이병훈님은 공주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교육부 장관 청년 보좌역을 지내며 현장 중심 청년 리더로 활동해온 우리 당의 소중한 청년 인재입니다. 책상을 치우고 15개 시군으로 나아가 경청하는 현장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 끝까지 지켜 충남 발전의 새로운 엔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대구 지역 최종 우승자 주호동님은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도 대구시당의 청년위원장으로서 대구 청년정치연수원을 부활시키고 운영하는 데 힘써온 책임감 있는 청년 리더입니다. 지역에서 탄탄한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해온 경험으로 대구의 경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지역 최종 우승자 허지훈님은 현재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당 안팎에서 젊은 보수 스피커로 활동해온 경북 영주 출신의 유능한 청년 정치인입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청년 보좌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오가며 쌓아온 정책 연구 및 실무 경험으로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 최종 우승자 배광구님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부산 4하구 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최연소 당선자로 화제가 되었던 지역 기반 청년 일꾼입니다. 빨간 옷을 입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민원 해결을 앞장선다고 주민들께서 지어준 장림동 적토마라는 별명, 이제는 부산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 지역 최종 우승자 김영록님은 14년간 청년 당원으로 활동해오며 우리 당이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청년 당원들과 함께 자리를 지켜온 의리의 보수 청년입니다. 현직 창원시의원이자 경남도당 청년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 청년의 어려움을 이제는 더 넓은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강원 지역 최종 우승자 서영일님은 강원대 삼척 도계 캠퍼스 총학생회장 및 삼척 청년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할 뿐 아니라 오랜 시간 지역에서 청년 봉사단을 운영해 온 지역 밀착형 청년 일꾼입니다. 18년간 힘써온 지역을 향한 봉사 정신을 이제는 더 넓은 곳에서 더욱 힘차게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 지역 최종 우승자 김태현님은 제주도청 비서실, 제주도 장애인 체육회와 청년센터에 근무하며 다양한 분야의 행정 경험을 쌓아온 찐 제주 사람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후로 도민의 삶을 더욱 가까이 지켜보기 위해 택시를 운전했다고 합니다. 지역 곳곳에서 듣고 배운 제주도민의 눈물을 기억하며 제주도의 도약을 위해 청년의 힘으로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쉽게 이번 기회를 함께하지 못한 참가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년 여러분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패기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노력은 그 자체로 우리 정치의 희망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도전의 과정에서 당 안팎으로 일부 미숙한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다 완성도 높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노력해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온갖 범죄 의혹이 있는 후보자들과 강선우 의원이 돈 받고 김경 의원을 공천했다는 의혹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불공정의 화신 조국 대표를 모시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공정한 공천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해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국민께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품을 좀 준비해서 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되고 이게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되로 받고 말로 뺏긴다는 새로운 속담이 생겨났습니다. 민생 지원금으로 찔끔찔끔 받고 난 후 각종 명목으로 왕창 뜯기고 있습니다. 쥐꼬리만큼 받고 몇 곱절의 돈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숫자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현 정부는 민생 지원금으로 1인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받고 난 후 그 돈을 위해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빚은 1인당 48만 원입니다. 국민 건강을 핑계로 한 설탕세도 먹거리 가격이 10에서 20%가량 상승합니다. 1인당 연간 30만 원의 장바구니 비용이 오르게 됩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는 전기료 50% 인상으로 돌아옵니다. 가구당 전기료에 약 50만 원에서 70만 원의 추가 부담이 되는 폭탄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설탕세, 주류세, 담배세에 대한 부담은 가진 거 없는 서민들에게 더욱 가혹하고 큰 고통입니다. 국가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세금과 세금 형식의 돈을 걷어가게 되면 물가는 폭등하고 경기는 침체됩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겠습니까? 없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당장 쥐어주는 현금이 달콤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미래 세대의 자산에 대한 약탈입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 손녀와 손자들이 커서 뼈 빠지게 일해야 고스란히 갚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른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그 달콤함에 취해 그 이면의 심각성을 가벼이 여기게 되면 머지않아 우리는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민생지원금을 나눠주는 것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도 떨고 있다고 합니다. 나눠주는 거 너무 힘들고 업무 과중이라 죽을 맛이라고 하는데 툭 하면 준다고 하니 차라리 한 방에 주던지, 왜 선거 앞두고 지금 주는 건지, 조금씩 주면서 생색내기인지, 이것이 일선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다른 최고위원님들 말씀 끝나고 나면 제가 숟가락 얹는 게 패턴이 돼서
오늘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조광원 최고위원님께서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엄청나게 상승한 공시지가 때문에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세금을 이미 부담하게 된 것이고 서울 지역에서는 민생지원금의 몇 배가 되는 월세 상승을 감당해야 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민주당의 공작 정치는 늘 패턴이 똑같습니다. 민주당의 공작 정치의 시작은 뜬금없는 녹취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녹취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녹취록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 있다 이제 나온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으면 그럴 것입니다. 논두렁에 버렸다가 밭두렁에서 다시 주워왔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밭두렁 녹취록을 가지고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렴치하고 오만한 공작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민주당 공천장을 받기 위해서 민주당에 갖다 바친 이 녹취록은 한마디로 공천 뇌물입니다. 오만한 공작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증세나 공시지가 상승,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담, 그리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고물가 자체는 국민에 대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착취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일 동안 진행된 이번 정책 공모에 538건의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건 한 건의 제안마다 국민들의 걱정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어서 우리 당은 그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주제에 어떤 제안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제안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무엇을 가장 크게 걱정하는지,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제와 민생입니다. 집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일, 경제를 일으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 바로 지금 우리 정치가 집중해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지금은 희망보다 걱정이 앞서는 시기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보다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친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단함을 등에 짊어지고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을 챙기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돈을 뿌리고 선거만 끝나면 세금으로 몇 배를 뜯어가는 나쁜 정치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다시 힘을 내고 우리 경제가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더 많이 만들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고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은 장동혁 당 대표님께서 직접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선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님이 제안해 주신 정책명은 병원 똑똑 김비서 어르신 전담 의료 비서 서비스입니다. 최우수상 박은선. 위 사람은 2026년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됩니다에서 우수한 정책 제안을 통해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예, 감사합니다. 예. 김다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다현님은 우리 동네 안심 돌봄 제도, 지역 맞춤형 민간 돌봄 공공인증제 도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최우수상 김다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자세에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라고 선창하면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들며 됩니다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용시 의원입니다. 예,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두 분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 똑똑 김비서 어르신 전담 의료기서 서비스를 제안해 주신 박은선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저쪽은 안 되나? 이쪽으로 와도 됩니다. 이거 치우고 그러면 됩니다. 영광입니다. 어이, 오늘의 주인공이신데. 하나 둘.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용인시의원 박은선입니다. 오늘 수상자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줄 알았는데 언론인들 분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당대표님 옆에서 지금 제가 덜덜 떨면서 발표를 하게 생겼습니다. 네, 우리 오늘 최우수상을 탄 가족 전담 의료비서 병원 똑똑 김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 똑똑 김비서는 이름에서 그냥 알 수 있죠. 똑똑한 김비서가 병원을 똑똑 두드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의 발이 되고 또 자녀 보호자의 눈이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병원 한번 가시기 너무 힘든 거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 예약하기 힘들죠. 또 들어가서 수납하러 가고 외래 기다리고 또 의료인들하고 상담하는 것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후에 차후에 예약하고 다음 일정 잡는 것까지도 너무 힘들죠. 그리고 약국 가서 어떤 약을 받아와야 하는지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맞벌이 가정 아이들 대학병원 한번 가려면 정말 진료 예약하고 가기에는 엄마 아빠가 연차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독거 청년들과 1인 가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보호자 없는 1인 가족들 같은 경우는 수술,
또는 통원했을 때 혼자 어떻게 병원을 가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겪는 돌봄의 공백 그리고 독박 돌봄의 해결책이 바로 병원 똑똑 김비서입니다. 자, 병원 똑똑 김비서의 사용 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비서 해피콜을 통해서 김비서를 매칭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또는 자녀, 도어투도어 문 앞까지 픽업을 갑니다. 여기까지는 보편적 복지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김비서의 좀 특이한 점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교 후에 병원을 동행해주고 진료 내용을 워킹맘에게 실시간 알람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언제 병원을 갈지 그리고 어떤 복약을 해야 될지 스마트 진료 요약 보고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거 많이 들어본 서비스인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간 교육 프로그램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 한 5군데, 지자체에서 한 6군데 정도 병원 동행 안심 서비스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제안한 이유도 그렇고 아마 선정해 주신 이유도 바로 실용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희 용인에서는 25년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이죠. 지난달부터 본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제안한 이유는 용인시의 그 서비스를 바탕으로 조금 더 고도화되고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정책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도화된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 용인시에서는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들만 지금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했는데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해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아이들에게 이거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1인 가구에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정책으로 이거를 실현을 할 때는 많은 분들 전체의 가족에 대한 돌봄, 가족에 대한 병원 돌봄 서비스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70세 이상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들에 대한 그 병원 서비스들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나 또 취업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을 김비서 양성을 통해서 같이 채용을 해서 김비서 서비스뿐만 아니라 용인의 일자리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따뜻한 정책이 우리 지방선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정책은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거친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다듬어서 우리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정책으로 쓴다면 많은 가족이 독박 돌봄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청년들과 여성분들, 직장 여성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방 시의원으로서 초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4년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저희 국민의힘 정책 공모전이 3번 있었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3번 다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미혼 여성 냉동 난자 지원은 최우 수상을 탔는데 총선 공약이었죠. 그거는 이제 우리 용인시에 조례로 지금 만들어서 이미 용인 시민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뜻깊은 정책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성 정책 그 예술인들 돌봄 이동 버스를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재선이 되면 제가 꼭 실행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병원 똑똑 김비서는 이미 지금 시범 사업을 거친 조금 검증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안심 돌봄 제도 지역 맞춤형 민간 돌봄 공공인증제 도입을 제안해 주신 김다연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국민의힘 정책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박수영 의원실 인턴 비서관 김다연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터에 계신 수많은 맞벌이 한부모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일터에 계신 하루 내내 마음 편히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일과 내내 우리 학교
우리 아이 학교는 끝났는지 학원차는 제때 탔는지 아이의 안위를 걱정하며 애타는 문자를 주고받으셨을 겁니다. 매일 오후만 되면 부모님의 일터는 아이 걱정으로 소리 없는 돌봄 전쟁이 벌어집니다. 현재 대한민국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7.7%에 달하며 초등 사교육비 총액만 연간 13조 2천억 원 정도입니다. 방과 후 시간은 이미 지역 내 학원, 체육시설 등 민간시설 인프라와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 돌봄 전쟁을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가 돌봄 수요를 일부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대 연장으로 교원의 업무 부담이 한계에 달했고 단순 돌봄 단순 돌봄과 방과 후 학교 기능이 좁은 학교라는 단일 공간에 혼재되면서 물리적 공간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식 해법은 한술 더 뜹니다. 공공 온동네 돌봄센터를 짓겠다며 신규 건립 시 한 개소당 약 16원의 매몰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단 15개소 추가 설치에 240억 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하고 협의체 운영비로만 약 1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특정 공간에 가둬두고 시간만 때우게 하는 이른바 보관형 돌봄은 진정한 의미의 돌봄이 될 수 없습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방과 후 시간은 우리 아이들이 억눌린 에너지를 발산하며 마음껏 뛰어놀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는 이제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수백억 들여 땅 파고 건물 지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정책은 결코 사교육 학원의 배를 불려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곳곳에 이미 훌륭하게 갖춰진 태권도장, 미술, 음악 교습소 같은 건강한 예체능 및 체험형 인프라를 국가의 엄격한 관리 하에 공공 돌봄 자산으로 편입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타협 없는 공공인증과 이동권 보장입니다. 최소 공간 면적, 소방, CCTV 설치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우리 민간시설만 선별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각 자격을 박탈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합니다. 또한 현재 짧은 근무 시간으로 기피 근무지가 된 실버 안전지도원의 역할을 확대해 학교에서 인증시설까지 이동 중의 안전사고를 철저히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안했습니다. 둘째, 동네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아동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력 단절 여성과 시니어 인력 등을 전담 인력으로 발굴해 투입된 돌봄 예산이 지역 주민의 인건비로 흐르게 합니다. 셋째, 예산 누수를 막는 투명한 전자바우처 시스템입니다. 학부모가 전용 앱을 통해 시설을 결제하면 전자출결과 자동 연동되어 유령 등록 등 예산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합니다. 또한 학생의 출결까지 어플로 확인이 가능해서 더욱 교사와 학부모의 투웨이 안심번호 역시 지원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킬 수 있는 어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대 중반이 저와 제 친구들이 훗날 부모가 되었을 때 국가에 바라는 건 수백억짜리 센터 조감도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퇴근할 때까지 내 아이가 동네에서 안전하게 머물면서 지낼 수 있는 현실적인 공간을 원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짧게 수상소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먼저 부족한 기획안의 진심을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현장에서 치열하게 배울 수 있도록 늘 든든하게 이끌어 주시는 박수영 의원님과 의원실 식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주신 이 상은 제게 단순한 상 그 이상입니다. 이름값이나 연차가 아니라 오직 국민에게 필요한 대안이라면 기꺼이 막내에게 확성기를 쥐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이 가진 혁신의 힘이자 저력이라고 믿습니다.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민간의 활력을 빌려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진짜 보수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항상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우수 상을 받으신 박은서님의 병원 똑똑 김비서 어르신 전담 의료비서 서비스, 그리고 김다현님 우리 동네 안심 돌봄제도 지역 맞춤형 민간 돌봄 공공인증제 도입,
두 정책 대해서 PPT를 보셨습니다. 네 분의 우수상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최원성님, 소상공인 병가대리 인력풀 지원 시스템, 송주헌님, 유휴 공공자산 리턴뱅크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자원 순환 모델, 그리고 이재윤님, 이 나라가 붙잡겠습니다. 핵심 기술 인재 국내 정착 지원 대출 특례제도, 배다현님, 어린이집 이전 폐원 시 전원 피해 아동 보호 및 보육 안정성 강화 정책, 그리고 장려상을 받은 네 분이 계십니다. 노혜인님, 대학가 청년 상생 주거 특화구역 및 상생 건물 인증제, 장지영님, 지식산업센터 유휴 공간의 고용 연동형 상생 오피스 전환 정책, 장창한님, 영남권 활력 재건을 위한 농수축산 규제 프리존 및 융복합 조례 혁신안, 박정화님, 전국 대학원 대학생 고속버스 10% 할인 지원 제도. 이상과 같이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공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수상작으로 선정된 정책을 포함하여 이번 공모전에 제안해 주신 훌륭한 정책들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국민의힘 정책 공모전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약 1호로 부동산 분야 공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입니다. 국민의 땀과 행복이 담겨있는 곳이 집이고 청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곳이 집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이 소중한 집을 국민에게서 빼앗고 있습니다. 집 가진 국민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전월세 인상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폭등했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폭망은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지역으로 만들어 놓도록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부동산 폭정을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 여러분께 내 집 마련의 자유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장기 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전세 가격도 함께 급등했습니다. 이 때문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저리에 정책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값 전세는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나 국회 법 개정 없어도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시면 반값 전세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둘째, 자녀를 낳는 만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생과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수 있는 만큼 획기적인 주거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주거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자녀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감면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2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 3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2,
4명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은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월세 세액 공제를 실효적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늘려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공제율 15%를 적용하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가구에는 1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적용 대상을 총 급여 9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도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겠습니다. 동시에 월세 세액 공제율 최대 22%까지 상향하고 소득 구간도 조정할 것입니다. 총 급여 6,500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는 20%, 6,500만 원 이하 가구는 22%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공제를 받아도 환급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총 급여 6,500만 원 이하 가구는 세금 환급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비까지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신설하겠습니다. 현재 총 급여 6,500만 원의 월세 100만 원을 내는 가구의 경우 연간 최소한 6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청년 월세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그저께 저는 대학과 원룸촌을 방문해서 청년들의 주거 상황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청년들이 월세를 내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 늘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변경하고 총 재산가액도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해서 더 많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를 면제해서 작은 부담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마다 인지세를 반복해서 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납부한 인지세가 최근 5년간 1,4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세입자 인지세 면제를 위해 인지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 마음 편히 살고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부터 바꿔야 합니다. 국민을 갈라치고 악마화하는 정책으로는 결코 부동산 안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끝내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지방정부가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국민이 지방정부를 많이 선택해 주시면 그만큼 집값이 안정되고 전월세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선거입니다. 국민이 집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집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내 집 마련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운데 앉으시고요. 일하시는데 방해한 거 아닌가 모르겠다. 저 끝에 앉으시고. 예. 문을 닫아주세요. 우리 저기 한선화 우리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표님이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김미태 대표님이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네. 오신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지금 뭐 특히 지금 시장 상황, 그다음에 지금 매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그저께 우리 그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원룸 이런 거 살펴보려고 경희대에 있는 쪽에 갔었거든요. 청년들 걱정돼서 갔다가
제 걱정이 2배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인 중개하시는 분들이 요즘 매물이 없어서 네. 여기도 문 닫게 생겼다고 다들 진짜 기준고 상점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청년 걱정돼서 갔다가 네. 청년은 당연히 더 걱정되고 또 우리 이 중개하시는 사장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 마음이 2배로 무거워져서 돌아왔습니다. 네, 진짜 지금 현재로서 너무 좀 이게 매물 전체적으로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있는 서민들 부담은 가중이 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도 없는데 또 특히 전세가 없다 보니까 월세로 가중이 되고 월세도 또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예전보다 한 20-30%더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가격이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싸게 안 내놓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올라버리니까 당연히 그거에 또 재산세도 오르잖아요. 이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공시지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공시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기본적으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임차인들한테 몫이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의 이게 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부모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네. 당연히 들어야 되고 이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인데 저희가 계속 부동산 정책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고집 부리시고 계속 이렇게 가시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계시는 그 실수요자분들 그런 분들 대출이 너무 다 막혀서 너무너무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수요자 위주로 좀 많이 개편을 좀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은 전혀 안 되어 있고 너 빨리 팔아. 거의 사회주의적인 너 빨리 팔아. 이런 얘기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서민으로서는 진짜 너무너무 이중고 삼중고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가지고 부동산 대책 했는 것들이 대출 규제를 기본으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6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그걸 이제 평형이나 저거에 따라 가격에 따라 가지고 2억까지로 낮추고 이래버리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자기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15억 뭐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돈을 자기 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몇몇 사람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규제를 해버리니까 대출 규제하지 거기다 부동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막아놨지 이러니까 사실상 거래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물건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전세를 자기가 다른 직장을 옮긴다든지 뭐 또 좀 더 다른 데로 좀 형편이 좀 나은 데로 삶이 좀 나은 데로 가고자 해도 옮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생업을 걱정해야 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거래 절벽이어서 저희도 지금 다음 달부터 우리 아이들 학원비 어떡하나 이런 생각일 뿐입니다. 진짜. 네. 그게 현실이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영업 비밀이시긴 하겠지만 과거에는 몇 건 하셨는데 요새는 몇 건 한다 뭐 이런 거. 그 영업 비밀 밝히라고. 비밀인데. 그게 아니라 몇 건은 아니고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로 지금 주는. 옛날이 100이면은 지금 옛날에 그냥 뭐 기본적으로 저기였으면 100이었으면 지금은 10%, 20% 뭐 거의 지금 10%, 2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의 안 되는 거지.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한 건도 힘들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10% 이내겠네요, 진짜. 10% 이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 정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를 난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SNS에 글을 올리는 것도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세뇌하고 호도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선거 전에 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만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선거 이후에 닥쳐올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은 사람들에게 모르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학가 주변에 3월 달에 애들은 다 월세 들어가잖아요. 월세 들어가는데 대학가의 월세 평균이 80만 원 가까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경희대 앞에 갔었더니 예전에는 한 50만 원 정도 하던 게 한 지금 70, 80. 그 다음에 옛날에 한 70 하던 뭐 조금 괜찮은 오피스텔 원룸 이런 데는 이제 100, 110. 거기에 그 월세 한 10% 정도 되는 또 관리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네. 너무너무 힘든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이 동네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아파트 값이 오늘이 제일 쌉니다. 오늘이 제일 쌉니다. 오늘이 제일 쌉니다. 오늘이 제일 싸. 네, 오늘이 제일 쌉니다. 근데 이걸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못하게 하니 10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0년 동안 열심히 벌면 이 가격으로 기다려주면 좋은데 10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가면 2배, 3배가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집은 평생 영원히 빠이빠이 하라는 소리인데, 아니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주식은 대출 받아서 하면 박수 받고, 그러니까 필요한 집 한 채는 대출 받는 건 죄인 취급받는 이런 논리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휴대폰을 뭐 조금 자주 바꾸는 편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휴대폰을 한 3년 썼기 때문에 이제 바꿨어요. 근데 우리가 휴대폰을 새로 하면 조금 더 성능이 용량이 커지고 그다음에 속도가 좀 빨라지고 누구라도 조금 더 좋은 걸 가지고 싶어 하는 게 기본이잖아. 인간이 기본인데 왜 집은 내가 조금 더 좋은 동네에서 조금 더 넓은 평수에서 좀 더 괜찮은 집에 가는 걸 그걸 그렇게 굳이 막으려고 하느냐. 재개발 재건축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작은 평형의 구조가 옛날 구조라서 별로 좋지 않다. 그럼 돈을 좀 들여가지고 이것을 재건축 재개발 해가지고 좀 더 넓은 평수에 좀 더 괜찮은 데서 살고 싶다.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잘못된 정책 같아요. 우리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거라고는 SNS에다가 글 써서 얄팍하게 지금 심리전으로 계속 끌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잠깐 마취제 놓는 건데 깨어나고 나면 훨씬 더 아프고 또 마취제 놓고 깨어나면 훨씬 더 아프고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만 가는데 부동산 문제라는 게 그렇게 얄팍한 심리전으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계속 정부가 힘든 길로만 부동산 정책은 정말 망하는 길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뭐 다음 주부터 대정부질 이번 주부터 있는데 혹시 이 대통령이나 뭐 우리 이재명 정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저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고 그렇잖아요. 시장의 원리대로 맡겨놔야지 이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다 있으신 분들은 그걸 막는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더 아까 말씀하셨죠. 더 상급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더 대출받아서 내가 갖고 싶은 거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막아버리니까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들 이런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자체를 조금 더 폭넓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주택 같은 경우 그리고 1주택에서 전세를 잠깐 뭐 갈아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실수요자 위주는 좀 문을 조금 더 많이 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탁상에서 앉아서 펜대 굴리시는 분 말고 우리 같이 현업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진짜 좀 더 오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적극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예. 일단은 그냥 이게 대출 규제도 좋긴 한데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한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집을 살라 그러면 결혼을 해서 어느 정도 월급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 현금 갖고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네. 뭐 다주택 투기가 아니라. 네. 근데 규제가 지금은 좀 많이 심해져서 그런 사람들 고려해서 그냥 1주택 정도는 마포 같은 경우에도 보통 살 수 있는 게 한 15억에서 20억 사이의 아파트는 좀 편하게 이렇게 자기가 어차피 좋은 직장 인근 거리에서 애기 키우면서 살려고 사는 건데 그것까지 좀 이렇게 너무 막으시는 거는 좀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뭐 반포나 뭐 이런데 아파트 뭐 70억 100억 하는데 그런 데는 논외로 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보통 사람이 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자식이 있고 그런데 정책을 그런 식으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두 분 주신 말씀을 국회로 가져가서 정책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얘기 좀 해서 꼭 좀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버티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잘 버티시란 말밖에 드릴 말씀이 한 번도 못했다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하네요. 어제 그저께 경희대학에 가서 학생 만났는데 대학을 다니다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이제 대학을 다시 옮겼대요. 근데 알바해도 답이 안 나오고 주거비에. 근데 이제 음악을 하니까 또 이제
그 연주할 수 있는 공간도 빌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포기해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진짜로 이렇게 거래량이 한 10%로 100이라면 이제 10%로 그냥 줄어버린 이 상황이 우리 또 사장님들까지 더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잘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집값을 잡을 것 같아요. 오늘이 만우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환율도 오르고 주식시장도 불안하고 유가는 살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지금 돈을 더 풀겠다고 합니다. GDP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은 미국의 2배 정도 됩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이재명 정부가 민생에 대한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아프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부동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한 대학생이 했던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대학생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전공을 바꾸어서 대학을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거비나 생활비 때문에 알바를 하다 보면 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대학을 졸업한다 하더라도 미래가 없기 때문에 대학을 새로 진학해서 꿈을 이루고자 했던 그 음악마저 지금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많은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절망케 하는지 우리는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우리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약도 발표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많은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그 목소리를 국회로 가져가서 정책으로 담아내고 입법으로 담아내고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지금 굉장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만 억제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울에 부족한 주택 수는 약 25만 가구쯤 된다고 하는데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6만 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정부에서 주택 공급하는 대책은 별로 보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SNS에 나와서 이상한 글만 자꾸 올리면서 국민들 마음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서는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 제가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휴대폰이 지금 용량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휴대폰이 나오고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맞춰서 그걸 사게 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넓은 평에서 살고 싶다. 지금보다 좀 더 편한 구조에서 살고 싶다. 신축 아파트 가고 싶다. 이게 인간의 기본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춘 집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좀 집을 넓히려고 해도, 구조를 현대화시키려고 해도 이것을 다 규제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좀 풀어주면 공급이 늘어날 텐데 왜 쉬운 그런 길은 정부에서 취하지 않고 그냥 집을 못 사게 대출을 규제하고 아예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느냐.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분들 좀 의견 주시고 저희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정원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 네, 들리시죠? 이곳에 오기 전에 그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마포자이도 센트리지 이 세대수가 한 927세대나 되는데 전세 매물이 4건, 5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900세대에 달하는 이 단지에 전세 매물이 4건, 월세가 5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마 방금 전에 방문했던 한 부동산 공인 중개사 사장님도 진짜 역대급이다. 부동산 매물의 시장에 초가뭄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과연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하는 발표했고 하루 만에 시행해버렸습니다. 대혼란이 있었죠. 그것도 모자란다고 생각했는지 지난 10월에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험으로 체득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지의 이 아파트 값은 오늘이 제일 쌉니다. 그리고 옆에 단지의 저 아파트도 오늘이 제일 쌀 겁니다. 그걸 경험으로 알았기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돈을 모으고 그리고 잡을 수 있을 때 얼마간의 대출을 해서 은행이 해준다는 그 대출을 얹고 집을 하나 사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이재명 정부가 막아버렸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들이 뭔데 우리 청년들의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그 소중한 길을 막았습니까? 빚내서 주식하면 박수 쳐주고 내 집 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대출받은 건 죄인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마포는 지금 10군데가 넘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지금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이 올스탑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야당으로서 더욱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재명 정부에 경고하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도 어제 직접 마포구의 부동산 현장을 찾았는데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물량도 잠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호 대책을 시행할 때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적의 논리를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야당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정권은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담대 연장까지 막겠다고 합니다. 토어제와 대출 규제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빚을 못 갚은 경매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세는 더 씨가 마르고 월세는 더 폭등할 것입니다.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상가를 집으로 바꾸겠다는 황당한 정책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부터 풀고 실효적인 전월세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정치가 아니라 1호 민생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와 출산 연동형 주거 대출을 포함하여 현장에 맞는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망쳐놓은 부동산 시장, 국민의힘 지방정부가 바닥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 정책 바로잡는 선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 포퓰리즘적 의원 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고민해서 발의했고 정부도 공감했던 법안인데도 본인이 제동을 걸었다고 자랑스레 이야기했습니다. 특단의 지원이 필요한 부산의 현실을 조금만 깊이 살폈다면 감히 부산 시민들 앞에서 포퓰리즘 운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선거 목전에 마지못해 받는 척하면서 전재수 의원 밀어주는 짜고 치는 선거 전략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26조 2천억 원 추경을 들고 국회에 옵니다.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입니다. 부산특별법이 포퓰리즘이 아니고 이번 추경이 진짜 포퓰리즘입니다.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와 숙박비 할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방선거 표 사겠다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S의 공포,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1,500원을 훌쩍 넘기고 있고 물가와 금리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되어 민생을 강타할 것입니다.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담배값, 소주값 올리고 설탕세까지 만들어서 그 돈의 몇 배를 걷어갈 것입니다.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서 선심성 예산은 걸러내고 나라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알짜 추경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4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강제노동에 대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라고 지적했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이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동 제안국 동참을 놓고 북한의 눈치를 살피던 정부가 막판에 이름을 올린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평소 인권을 입에 달고 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김정은의 폭정으로 고통받는 동포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 10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재단 출범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김정은의 심기만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정은 눈치 그만 살피고 국제사회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바랍니다. 이란 전쟁이 계속되면서 공습과 해상 통제가 결합된 다중 전선 충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에너지, 물류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나프타 수급 불안, 쓰레기 봉투 풍기 등 국민 일상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해협 정상화와 경제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타격을 입었고 그 충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성장률 전망 2%, 환율 1380원, 국제유가 64달러. 그러나 이러한 작년 가을 당시에 예산 편성 전제가 되는 전망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국제기구에서는 금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1.7%를 전망하는 것도 벌써 나왔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동시에 압박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우려까지 키우고 있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수 결선도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분기 초과 세수를 근거로 해서 연말까지 세수를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무려 26조 2천억의 추경을 제출했습니다. 명목 GDP 성장률을 3.9에서 4.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핑계로 해서 지출을 확대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쟁으로 초래될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 우려는 모두 배제하고 성장률 전망을 오히려 올려잡는 완전히 앞뒤가 상반된 모순된 추경입니다. 어쩌면 고무줄 추경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된 GDP 성장률 전망에 근거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하락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었다는 정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통계 왜곡이자 대국민 사기일 뿐입니다. 추경안 내용은 더욱 심각합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을 명목으로 3,256만 명에게 4조 8천억을 현금으로 살포하겠다는 계획은 명백한 선거용 매표 추경입니다. 정작 고유가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정유사 지원보다도 더 큰 액수의 돈을 유권자 73%에게 무차별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 역시 구조 개선이 아니라 단기 재정 일자리에 머무릅니다. 청년 실업률 7.7%, 쉬어섬 청년 48만 5천 명. 이러한 현실 앞에서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확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는 관심도 없고 땜질식 임시 방편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사 시에 적절성이 문제가 되어서 축소되었던 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무려 20배 넘게 뻥튀기해서 제출한 사업도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게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소규모 태양광 사업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50억 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과거 부실과 비리 논란을 낳았던 사업들을 재탕 삼탕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 독립영화 제작비 등 특정 단체를 위한 재정 나눠먹기 사업, 영화, 공연, 숙박 할인 지원처럼 전혀 시급하지 않은 포퓰리즘성 매표 정책이 추경에 반영되어 왔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절박함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참으로 한가로운 추경 사업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고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려운 민생 파탄 추경. 위기 대응이 아니라 선거용 매표 추경.
재정 나눠먹기 추경, 전쟁 핑계 추경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추경은 성장률 하향을 반영한 세입 경정,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에너지, 운수, 청년을 중심으로 한 정밀한 핀셋 지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추경 심사를 통해서 산업 경제와 민생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당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마디 더 보태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 부산 지역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부산발전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자기 반성을 시작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포퓰리즘적 의원 입법의 대표 사례는 바로 노란봉투법 아니겠습니까? 또한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살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찍어낸 요건을 완화한 이런 현금 살포법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포퓰리즘적 의원 입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가 직접 발의하면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26조 추경안이 대표적인 선거용 포퓰리즘 추경안입니다. 포퓰리즘의 대가인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 광주 행정통합만 처리하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완전히 가로막고, 부산발전특별법에는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발목을 잡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핑계로 선거 추경하고 이제 포퓰리즘 핑계로 부산발전특별법의 발목을 잡는 핑계 정치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부산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부산발전특별법 신속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짓기 바랍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두 대표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을 언급하는 이 정말 기이한 상황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저희는 당연히 부산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사위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게 숙려기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산발전특별법에 대해서 숙려기간을 핑계로 법사위에 올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포퓰리즘 재정의 유혹 속으로 끊임없이 빠뜨린 사람이 바로 본인인데 지금 와서 무슨 포퓰리즘을 얘기를 합니까? 이 발언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요도, 그리고 동북아의 전진기지로서의 부산의 전략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는 것이고 또 부산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법은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나온 것이 아니고 2년 전에 이미 부산 민주당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재수 의원과 이현성 의원이 공동 발의해서 2년 동안 지금 통과가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강원특별법도 있고 전북특별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산발전특별법을 왜 포퓰리즘이라 그러면서 반대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광주 전남 통합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왔을 때 처음에는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을 한꺼번에 통과시키자고 하던 민주당이 갑자기 대구 경북은 빼고 광주 전남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은 안 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었고, 그 이후에 저희 당이 여러 차례 법사위 상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지방선거용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이후에 전재수 후보가 갑자기 당정청과 잘 협의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 경북 통합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보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산특별법과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해주지 않고 있다가 민주당 후보들이
본인들이 나서서 이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선거가 다가왔으니까 본인들은 대단히 신묘한 전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질로 돌아가면 대한민국 국민과 지역 유권자들을 완전히, 만약에 그렇다면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이 대구 경북 통합을 가로막고 부산특별법을 가로막다가 본인들이 내세운 후보가 이 부분을 나중에 해결하는 것처럼 하는 것,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유권자들이 이런 꼼수를 용납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본인이 포퓰리즘으로 그동안 재미 봤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포퓰리즘으로 더 이상 재미 보기 어려울 겁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이재명의 머릿속에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없습니다. 민주당 26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중 한 가구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가구 소득이 1억이 넘는 가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주당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국민의힘, 국민들 어려움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겁니다. 저희 묻고 싶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짊어진 짐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국가 부채 중과율이 9.8%,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 단 6년 만에 12번의 추경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도 청년들 어깨 위에 짊어지는 짐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돈을 뿌려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판 이재명식 매표 행위이고 이재명식 금권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식에게 빚을 떠넘기면서 지금 허리 한번 펴보자는 국민분들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자식에게는 집을 남기고 남의 자식에게는 빚을 남기는 정치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 재정 좀 생각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길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틀 전 31일이었죠. 진성준 민주당 전 정책위 의장이 선거 후 7월 부동산 보유세가 오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다. 청와대가 어제 발끈했지만 민주당과 청와대가 처음에는 서로 싸우는 척하다가 결국 가장 센 안으로 밀어붙인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민주당이 먼저 툭 던져서 시장 반응을 보고 청와대가 못 이기는 척 수용하면서 헌법을 질밟고 시장을 초토화해 온 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정부 여당의 계산은 분명합니다. 선거 앞두고 나라 살림이야 어찌됐든 추경에 지원금에 피 같은 예산으로 선심 펑펑 쓰고 선거 끝나면 세금 올려서 그 구멍을 메우겠다는 겁니다. 집권 세력의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거론하면서 필요하면 긴급 재정명령을 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 동의받지 않고 마음껏 예산 갖다 쓰겠답니다. 자기들 돈입니까? 국민 돈이고
다음 세대가 쓸 돈입니다.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사용하지 않은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까지 꺼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지방선거 전까지 추경과 각종 지원을 미끼로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심산입니다. 둘째는 현 시국을 비상대권까지 발동해야 하는 준전시 상황으로 규정해 선거 프레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대외 위기가 크면 클수록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오르고 선거에서도 유리하다라는 정치 바이블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의 공적 자산을 주머니 속 공깃돌 삼아 자기들 선거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국민 세금을 올리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사용이 합리적이고 부과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위기를 부추기고 공포를 자극하면서 국민이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 26조 중 4조 8천억 원을 계획대로 3,500만여 명 국민에게 각각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면 연 1억을 버는 가구까지 지원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이 취약층 지원입니까? 선거용 현금 살포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그때는 또 어떡할 겁니까? 이번 현금 살포는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될 겁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에게 던지는 한 표는 증세 청구서이자 세금 폭탄으로 그대로 돌아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최근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을 둘러싼 이른바 칸쿤 출장 논란이 국민적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과의 해외 출장 동행 문제입니다. 정원호 캠프 측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한 공식 일정이자 경유 목적으로 들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주목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국외 출장 중에 왜 하필 신혼여행 1순위 휴양지인 칸쿤을 경유지로 선택해야 했으며 심지어 경유지까지 2박 3일이나 머물러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머무르고 있던 멕시코 메리다에서 6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약 300km를 떨어진 휴양지 칸쿤까지나 가서 수행해야 했던 그 대단한 업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심지어 해당 여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돼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황이 드러났고 함께 출장을 다녀온 해당 직원은 임기제 다급에서 가급으로 초고속 승진하여 다시 채용됐습니다. 임기제 다급은 일반적으로 7급 주무관에 해당하는 직위이고 가급은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 수준의 대우를 받는 자리입니다. 역대급 성과로 충주시 유튜브를 급성장시켜 전 국민이 다 아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도 7급에서 15년가량 근속해야 승진하는 6급 자리를 7년 만에 올라 비판을 받았는데 출장을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몇 계단이나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승진한 것이 과연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공직자의 국외 출장을 둘러싼 의혹입니다. 일정표가 있고 결과 보고서가 있고 사진이 있고 회의 자료가 있고 공식 기록이 모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히면 단번에 정리될 문제입니다. 여직원이랑 둘이 휴양지를 간 게 아니면 칸쿤에서 누구랑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하시면 됩니다. 출장에 동행했던 직원이 파격적으로 승진한 사실 또한 똑같습니다. 충주맨보다 훨씬 빠르게 승진한 이유가 본인과의 특별한 관계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직원이 정말 유능하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란 사실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채용 과정에서 검토했던 이력서는 물론 근거 서류만 공개하면 모든 의혹은 속 시원하게 해소될 것입니다. 매불쇼에 나와서 이리저리 말로만 둘러댈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참고로 외유성 출장과 해당 직원과 특수관계가 아니었음을 직접 증명할 수 없다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언한 바 있듯 정원호 후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원호 후보는 더 이상 모호한 해명 뒤에 숨지 말고 모든 자료를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그것이 본인을 위한 길이자 공직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되로 받고 말로 빼앗기는 현실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지급을 포함해서 26조 원 규모의 지방선거용 추경을 이번에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26조 원을 지방선거를 위해 세금으로 더 걷어들이거나 추가로 빚을 더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저승사자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간절히 피하고 싶지만 절대 피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연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세금과 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약 1,400만 원입니다. 그중 순수 세금은 대략 1,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약 5,500만 원이니까 1년 소득의 25%, 곧 4분의 1은 써보지도 못하고 내야 됩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상승하고 특히 서울은 18.67%나 급등합니다. 그리 되면 재산세가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확대되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내야 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4년에는 전국 평균 1.52%, 서울은 3.25%였고 2025년 전국 평균 3.65%였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24년 상승률의 약 6배 정도가 금년에 상승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치솟았던 상승률은 정권이 바뀐 후 급격히 하락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또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폐지 확정되었던 금투세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2026년 법인세율을 최고 25%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고 제품 가격에 세금 부담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기업은 해외 이전까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 정부 출범 1년도 안 되었는데 민생지원금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돈을 가차없이 팍팍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쬐끔 받은 후에 세금과 치솟는 물가로 그나마 괜찮았던 우리의 편안한 삶은 왕창 빼앗기게 되는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 사건에 관하여 지방정부에도 고발 요청권이 아니라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담합행위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같은 공정거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시장 구조와 경쟁 제한 효과, 소비자 피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속 고발권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하고 행정 제재로 충분한지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필요한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발 요청권마저도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와 관련 경제계는 경쟁사 간 견제선 과잉 신고, 중복 수사와 소송 부담 증가, 기업 경영활동 위축 등 시장 왜곡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일부 국무위원들조차도 남용 가능성을 우려했고 법무팀이 없는 중소 중견 기업은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전속 고발건은 단순히 공정위의 권한이 아니라 공정거래 사건을 무조건 형사처벌로 몰아가는 것을 막고 과잉 수사와 형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전문성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영역에 곧바로 직접 고발건부터 넓히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의 뜻에 무조건 비위를 맞출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답게 제도의 취지와 시장 파장, 예상되는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전속 고발건 폐지 여부는 물론 폐지 시기와 대상 범위, 고발건 부여 주체와 남용 방지 장치까지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1980년 도입 이후 46년간 유지되어 온 경제 질서의 기본 틀을 적극적 지시로 흔들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제도적 보완책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남부지방법원에는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된 가처분 신청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법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인데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된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 것인지, 어떤 배당 절차를 거치기에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만 유독 권성수 판사에게 배당이 되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청사건이 접수되면 권성수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겁니다. 이 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는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겁니다. 권성수 재판장과 남부지방법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들께도 설명하시고 국민의힘에도 설명하기 바랍니다.